사회적 경제, 전라북도 사회적 경제 연대회의 사회적 금융위원장 이현민 위원장님을 소개했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 10년째 전주에 나와 있고요. 10년 전에는, 정확하게 9년 전에는 전라북도의 그 부안에 있었습니다. 부안에 있었고요. 어쨌든 제 평생의 화두가 사실은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의 복구, 회복, 복원 없이 사실은 우리가 지역사회, 그러니까 특히 농사노천과 같은 비수도권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의 지속 가능성이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제가 살았던 부안에서부터 계속 했었고요. 문제는 조금씩 해결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이럴 때 중층적이라고 하잖아요. 뭔 문제가 해결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것보다 자꾸 예를 들면 환경의 문제들이 계속 심화되고 있죠. 예. 또 경제적인 문제도 계속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될 핵심적 가치들을 회복하거나 거기서부터 실마리들을 못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주에 나와서 2015년부터 4년 동안 18년까지 전북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장, 6차 산업지원센터장 같이 겸하면서 그때도 많이 다녔어요. 지난해도 이렇게 다녔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센터장 임기를 마치고 이제는 어떠한 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제가 그동안 고민해왔던 공동체, 지역경제, 그리고 사회적 경제 이러한 고민들을 계속해서 다니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이렇게 강연이나 또는 자리에서 선생님들을 이렇게 좀 뵙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사실은 정말 훌륭한, 제가 이제 마음의 스승님으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어쨌든 녹색평론이라고 하는 잡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소개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게 불과 3, 4년 전인데요. 그때만 해도 저 핀란드라든지 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라든지 또는 브라질 등등에 있어서 그 우리가 좀 생각하기에 굉장히 지역의 강한 개성, 그리고 그러한 어떤 특정의 나라, 특정의 도시에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이 기본소득이 정말 한국 다이나믹한 것이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작년에 어쨌든 그 재난 그 지원금, 예,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한 번씩은 다 써보셨잖아요. 중앙정부에. 그리고 지방정부에서도 지난이 혹시 작년에 지자체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이렇게 지급하셨나요? 10만 원? 예, 20만 원이에요? 아이고. 그렇게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죠? 굉장히 역동적이죠. 역동적이라는 거는 그만큼 한참 뒤에나 벌어질 일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이 바로 발등의 불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저는 준비하는 만큼 결국 미래 사회를 만들어가는 힘들은 우리가 준비하는 만큼 맞이하고 준비하는 만큼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준비는 뭐겠습니까? 상상력이죠.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상상들을 우리가 어렸을 때는 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선생님들이 야, 꿈 같은 소리 하지 마. 혼났죠? 너는 아직도 꿈꾸고 있냐? 너는 공상가라고 친구들과 또는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한테 자꾸 지적질 당하면서 우리의 상상력이 거세되어 왔습니다. 슬프죠? 그런데 미래는 한편에서는 불확실한 만큼이나 또 한편에서는 그 상상력들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꾸준히 준비했던 분들에 의해서 선점되거나 또는 현실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세상을 꿈꾸는 저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부가 다 할 수 있는 건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좀 해법에 대한 내지는 그러니까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비중 있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이제 학자들 속에서는, 연구자들이나 정치인들 속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접했지만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이 있었죠. 예. 그 당사자가 9년 만에 서울시장에 복귀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오세훈 전 시장일 때 오세훈이 바로 학교급식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 그때 쟁점이 뭐였습니까? 왜 이건희 손주한테도 무상급식을 줘야지 되느냐라는 거였잖아요.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거. 부자에게도 왜 국민의 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밥을 줘야지 돼? 즉 선별복지에 익숙해 있던 한국 사회의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이 문제제기됐던 것이 바로 무상급식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러면서 단순히 이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이 국가가 지금까지 우리는 복지라고 하는 것은 정부나 국가가 베풀어주는 시혜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를 국가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아니다. 무상급식 논쟁에서의 핵심은 보편적 복지냐 선별복지냐가 아니라 사실은 국가의 역할이었냐, 복지라고 하는 것이 국가가 베풀어지는 정말 시혜와 같은 그러니까 하늘 같은 마음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덕이었냐, 아니었다는 거죠. 국민의 기본 권리였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최소한 인간다운 사람들을 보장해 줘야지 된다라고 하는 국가의 의무, 그렇죠? 국민의 권리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전까지요, 국민의 의무만 이야기했지 국민의 권리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건 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시험 문제에 국민의 4대 의무 다들 기억하시죠? 예,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노동의 의무, 근로의 의무라고 하는, 이거는 기억해요. 근데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이상했죠, 우리의 교육제도가. 그런 식이었던 겁니다. 국민의 권리는 국가의 의무죠. 왜 근데 국민의 의무만 이야기해요? 국가의 의무는 왜 이야기하지 않았는지. 저는 그러한 고민들의 연장선이 바로 기본소득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그만큼 발전해 왔다는 건데요. 내용은 이건 뭐 다 아시는 거, 빨빨 넘어갈 수 있는 건 하겠습니다. 시기를 1960년 뭐죠? 한국전쟁 이후에 1950년대 정신없이 보내고, 정말 이제 그 경제개발 계획들을 세우면서 1차년도, 2차년도 그 출발점이었던 1960년 100달러였어요. 예. 그런데 지금 1992년 우리가 이때는 OECD 가입 여부를 놓고 한참 논쟁이 됐던, 예. 그리고 2014년 28,000달러,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GNI라고 하는 1인당 국민소득이. 그리고 2020년 작년에 32,000달러예요. 그러면 100달러에 비해서 하면 320배 지금 부자가 된 거잖아요. 1960년대는 안 살아봤으니까 이제 2014년하고 비교를 해도 굉장히 많이, 6년 전, 7년 전하고 비교해도 우리는 굉장히 많이 국민소득이 높아졌습니다. 그러신가요? 그렇지 않죠? 예. 요새 어쨌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나마 언론에 의해서 잘 나오지 않았던 미국의 경제학자들의 의견들이 쭉쭉쭉 나오고 있죠. 예. 그 중에 하나가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라고 하는 신자유주의 도입 이후에 가장 큰 문제점이 코끼리 곡선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예. 코끼리 모양처럼 국민의 대다수, 특히 중산층은 소득이 오히려 늘지 않고 옆으로 가거나
떨어졌습니다. 코끼리가 코를 들고 있는 것처럼 국민의 10%, 정확하게 말하면 1%가 코끼리 코를 치켜든 것처럼, 코끼리 몸처럼 못 사는 사람 중산층까지는 돈 못 벌었어요. 신자유주의 이외에. 오히려 중산층에 약간 높았던 분들은 소득이 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최상위 계층들은 엄청나게 국민소득이 올라오고 있는 이 양극화 현상. 한국도 미국 못지 않습니다. 예, 부의 세습이라고 하는 이 양극화 현상. 불평등이 더 큰 문제는 불평등이 대물림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금수저, 흙수저, 정말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예. 서양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금반지를 끼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예. 부의 세습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는요,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고도 성장을 저 1960년도부터 할 수 있었던 가장 기본이 되었던 힘이 뭐였습니까? 다른 강연에서도 제가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거쳤고요, 한국전쟁을 거치고 일제강점기 이후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면서 굉장히 큰 역사적 사건들을 하죠. 뭐냐면은 농지개혁 하잖아요. 예. 안타깝게도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했는데 한국은 유상몰수 그러니까 유상분배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그러면서 한국은 어쨌든 당시 60년대 첫 출발 스타트에 굉장히 평등한 나라였어요. 못 살기는 했지만 굉장히 평등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었던 나라였어요.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하면은 노력한 만큼의 최소한의 대가들을 받을 수 있는 그 국민적 동력들이 힘이 되어서 지금의 고도 성장이 가능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197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한국에 있어서도 재벌이라고 하는, 그리고 도농 간의 격차가 심해지고, 특히 이것이 1980년대 3조 호황이라고 하는 시기, 고도 성장의 시기를 거치면서 지금 엄청난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죠. 금수저 물고 태어나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해지되냐는 거예요.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간단히 말하면은 한 사람에 있어서 그 사람이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든지, 지금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있는지, 월급이 얼마인지, 또는 그 사람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실업 상태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국가가 준다라는 겁니다. 이거 아마 10년 전에 이야기했으면은 빨갱이라 했을 거예요. 빨갱이. 그러지 않나요? 예. 먼저 이게 돈을 줄 수 있어 없어 이 문제보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예. 저는 이것이 국민의식들이 굉장히 이 좌익으로 흘러서 이러한 정책들이 또는 고민들이 일반화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 사회가 뭔가 불평등이 구조화되고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그 결과로 사회적 박탈감, 사회적 배제가 일상화되고 만연화되고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분석하고 있지 못하지만은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러한 고민들을 우리가 이제는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고, 국가가 이거는 해지되는 거 아니야? 지방정부가 이런 부분들에 정책적으로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그거는 우리가 그만큼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뭐 시민배당, 기본소득이라는 말로도 있었고요, 시민배당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거는 한번 쭉 보십시오. 자,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 지금까지는 최저생계비도 이야기했고요, 실업급여도 이야기했고, 사회복지, 사회보장제도 많았잖아요. 우리는 지금 1970년대를 기준으로 국민에 대한 법 제도적 뿐만이 아니라 예산으로 굉장히 많은 사회복지 예산들을 국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요, 눈에 보였던 거지는 없어졌을지 몰라도 서울역에는 노숙자가
끌어넘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농촌에 있어서 10년, 20년, 30년 삿바지게 일해도 부모님이 땅덩이를 물려주시지 않은 이상 농촌에서 자수성가 어렵죠? 불가능하죠? 예. 농촌에서 지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들이 자기의 노력만으로 보장될 수 있나요? 국가의 복지 예산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왜 그렇죠? 태양이 더 강하면 강할수록 그림자의 색도 짙어지는 건가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경제가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임금 노동, 저는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요. 국민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배당받을 권리가 우리는 있다는 거고요. 이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은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여기 계신 분들 다들 한글을 쓰시고 우리가 국어로서 한글로서 다 소통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세종대왕한테 라이센스 지불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 내가 저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죄, 공유의 자산으로서 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지금 지불 안 하고 살았나? 지불했죠. 성직자, 아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11조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 땅은요, 신의 것이었어요. 인간은 땅을 소유할 권한들을 르네상스 이전에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경작권만 있어요. 인간 너네들이 만든 것이 아닌데 왜 너희들이 금구어서 네가 가질 수 있어? 이게 공통의 상식이었죠. 한 목사님 그쵸? 예. 그래서 11조 바치는 거예요. 신의 몫을 띄어서. 예. 우리는 모두 당연히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고민으로까지 우리의 생각이 일단 발전해야 되는데 일단 이거는 권리로서 먼저 의식을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고요. 네 번째 볼까요? 최종 권리자. 맨 마지막에 점 찍은 사람이 몽땅 내 것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거 뭔 말일까요? 앞에 제가 이제 병 따는 거 갖고 한번 했는데요. 이게 밀착이 꽉 되면은 안 열릴 때 있잖아요. 그때 참 보면은 앞에서 기를 쓰고 따요. 몇 사람들이 땀 삘삘 흘리면서 내가 왕년에 목수였는데 나도 농사 좀 지었는데 뒤지게 몇 바퀴 돌리고 난 다음에 어떤 아줌마가 힘 한번 팍 주니까 뽁 열리죠. 얼추 열렸던 거예요. 마지막에 그 고비를 못 넘긴 거. 결국 우리가 마지막 최종 행위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갔던 공들을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독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무슨 노름판도 아니고. 그러한 사례들. 저는 이러한 고민들을 했다라는 것이 기본소득에 있어서 배경이고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정책으로 지금 만들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가치, 철학적 의미인데요. 어쨌든 기본소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 소개되고 있는 원칙은 엄밀히 말하면 5가지 원칙이 아니라 3+2예요. 예. 첫 번째, 그냥 기본 작년에 그래서 코로나 때 중앙정부가 할 때 기본소득이라는 이름 붙이지 말라고 한쪽에서는 이야기했었어요. 긴급재난지원금 이거 기본소득 아니다. 특히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기본소득 한다 그랬을 때 이거 기본소득 아니다라고 그랬고요. 그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박원순 시장, 이재명 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이 3명이 이제 쭉 그 토론을 줌 회의로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을 이야기했을 때 박원순 시장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논쟁 중에 지금 국가가 진행하는 것은 이건 기본소득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5가지 요건들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최소한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편성. 구성원 모두에게 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예.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실제로 이 구성원을 어디까지 인정할 건지, 뱃속에 있는 태아도 구성원으로 인정해야지 되나? 그러면 지금 주소지를 그러면은 시행 전 얼마 전까지 온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인정해야지 되나? 이러한 논쟁은 있었지만은 어쨌든 구성원 모두에게 줘야지 된다라고 하는 보편성이고요. 무조건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이 많고 적든, 급여 수입이 얼마나 되든, 지금 일을 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무조건 주라는 거고요. 개별성, 이거는 세대가 아니라 각 개인에게 줘야지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회보장제도의 복지정책들은 세대별 지원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이 결정하죠. 네.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이거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대가 아닌 개개인에게 준다는 것은 기본소득은요, 사실은 소득을 좀 더 보장해 준다고 하는 보장성이 아니라 자유의 원천입니다. 자유의 원천. 돈이요, 우리가 돈 버는 이유는 뭐죠? 지금 당장 없는 사람들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일을 한다는 거는, 노동을 한다는 거는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난 자기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 아니에요? 돈이 많고 적은 거 상관없죠. 나는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태어난 이상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싶어요. 그걸 실현해 나가는 겁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때로는 돈도 필요한 거고요. 더 중요한 사회적 관계들도 필요한 거고, 그 든든한 응원군으로서 가족이 필요한 거예요. 3살짜리는 3살짜리 나름대로의 자유가 보장되지 되고요. 80이 넘으신 할머니도 할머니 나름대로의 자유가 보장되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별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각각의 자유의 원천은 자유를 바라는 그 힘으로써, 동력으로서 기본소득이 기여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세 가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들어가요. 근데 네 번째, 다섯 번째, 한 번 주고 땡치지 말라는 거예요. 월별로 주든지 분기별로 주든지 뭔가 주기적으로 줘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기본 생활들을 영위할 수 있잖아요. 이건 뭐죠?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에 도움을 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배 터지게 먹고 4월 동안 쫄쫄 굶으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기본소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줘야지 된다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현금입니다. 대표적으로 현금 아니면 뭐가 있어? 어음으로 줄 수도 있고요. 바우처로 주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현금으로 주고, 아니면 지역 화폐로 주든지, 통용될 수 있는 것으로 주라는 거죠. 현금성은 이 5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어쨌든 한국에는 기본소득이 아직 실시되고 있지 못합니다. 노인연금, 굳이 제일 가까운 건 매월 주잖아요. 근데 그것도 박근혜 정부 때 합의해놓고 상위 30% 날려버렸죠. 70% 노인분들에게만 주고, 또 두 부부 합해서 개별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주기 때문에 한 사람당은 20만 원이지만 두 부부 합해서 32만 원 마지노선을 딱 그어버렸죠. 이러한 저러한 것들에 사실은 다 결격 사유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까지 그러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서구적 관점에 있어서 가장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뭡니까? 자유예요, 자유. 인간의 가치는, 동양은 뭐죠? 관계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철학적으로, 일단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서구에서는 신분적 예속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피를 흘렸죠. 르네상스는 또 뭐죠? 신으로부터 인간의 자유들을 얻는, 끊임없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그 자유는 어쨌든 개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개인주의와는 좀 구분되는데요. 개인으로부터 출발해지 되고, 이거는 무조건적인 자유예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 자유의 역사만큼이나 기본소득의 논쟁들도 있어 왔어요. 우리가 유토피아에 사실은 토마스 모,
거기에 저도 있었나 다시 뒤져봤 이 유토피아 읽어보신 분 없죠? 무지하게 두꺼운 책이고 지루한 책인데 찾아보니까 주인공이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벨기에의 브리에라고 하는 곳에 가서 교구장과 이야기했던 대화 속에 있더라고요. 도둑 빵 한 쪽 훔친 사람도 맨날 교수용으로 죽이는데 정말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최소한 굶어 죽지 않게끔 해이지되는 것 아니냐, 언제까지 사람만 죽일 거냐라고 대들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도둑질 하지 않을 수 있는,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보장해 주는 것. 그 이후에 어쨌든 루소라든지 정말 미국과 영국에 있어서 지금의 정의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토마스 페인, 이제 상식 또는 시민 불복종 이런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토마스 페인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 기금을 조성하는데 돈은 뭐로 조성해야지 된다? 지대. 지금 지대를 땅 주인이 지주가 자기가 독점하는 것, 네가 땅 만든 거 아니잖아. 그건 신이 만든 거고 자연이 만든 거예요. 자연은 인간들에게 선물의 경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네가 소유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공동체의 몫은 띄어. 최대 70%까지 띄라 그랬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간에 그 돈 띄어서 국가기금을 조성해가지고 21살이 되면은 15파운드. 이건 한 번 딱 주는 거예요. 15파운드 21살이 되면 주자. 그리고 50살이 넘어서는 해마다 10파운드씩 주자. 이때 페인 당시에 노동자들의 1년 평균 소득이 약 23파운드였습니다. 거기에 비교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3천만 원 평균 한 3천만 원 되겠죠. 거기에 50살 이상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7, 800만 원 매년 주자는 거고요. 청년이 됐을 때는 약 2천만 원 딱 자금으로 주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 번 다른 사람들도 이후에 인용을 많이 했고요. 어쨌든 정치경제학 이야기할 때 나온 아까 루소도 이야기했고 밀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요. 루소의 이야기 이거 한번 잠깐 보실까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회복지하는 분들도 인용하는 이야기인데요. 아무리 부자라도 해도 다른 사람을 돈을 주고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가져서는 안 되고요.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내가 나 자신들을 누군가에게 팔아버릴 만큼 비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소유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 철학들이 있어 왔던 거죠. 자, 어쨌든 헨리 조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대를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땅을 사실은 국가 소유로 해야 된다라고까지 주장했던 분입니다. 러셀 마찬가지로 가장 최근에 유명한 이제 분인데 이분도 어쨌든 조건 없는 기본소득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나온 분들의 제임스 미드, 베버리지, 프리드만, 토빈, 허버트 사이먼 공통점. 노벨 경제학 수상자들입니다. 예, 앙드레 고르 빼고는요. 이분들이 어쨌든 여기에서 약간 밀턴 프리드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경제학자잖아요. 의무의 소득세라고 하는 세금 내지 될 거에서 깎아주자는 거예요. 기본소득만큼. 세금 못 내는 사람들한테는 그 깎아줄 만큼의 퍼센테이지를 주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경제학적으로도 이미 이거는 20세기, 19세기 후반부터 끊임없이 이야기됐던. 그런데 앞부분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고요. 하여튼 유명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본소득에 대한 제안들을 했고 이 중에는 아까 밀 같은 경우에는 법안으로까지 제안을 했었고요. 그랬었는데 저는 사실은 이 마틴 루터 킹의 가난한 자들의 행진이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앞에서는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정치학자나 또는 소설가들이나 경제학자들이 상상력들을 동원해서 우리 사회가 경제가 사회, 인간에게 기여하기 위해서 어떠한 구조로 가야지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내뱉은 거였으면은 마틴 루터 킹의 기본소득 제안은요
사실은 행동으로 옮겨야지 된다는 것들에 사실은 실증으로 보여줬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킹은 흑인의 인권 해방에 의해서 그 명분으로 살해당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본소득과 같은 굉장히 진보적인 제안들 통해서 흑인들을 조직했기 때문에 암살당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인권운동을 넘어서 암살 직전까지 준비했던 것이 가난한 자들의 행진이었습니다. 예. 우리에게 투표권, 그리고 식당에 들어가서 또는 버스에서 앉을 권리들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미국의 모든 국민에게는 최소한의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기본소득이 있어야지 되고, 완전 고용이 이루어져야지 되고, 무엇보다도 살 주택을 공급해 줘야지 된다. 당시 흑인들이나 또 유색인종들이 처한 현실이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러한 행진을 당시의 아이콘이었던, 진보의 아이콘이었던 마틴 루터 킹이 실제로 이거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암살당했던 거죠. 자, 이렇게 어쨌든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오랜 기간들, 정말 그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가 1776년부터 따지면 우리가 3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토머스 페인부터 따져도 우리가 200년의 역사들 동안 고민해오고 문제제기해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어쨌든 실행이 됐어요. 예. 무지하게 많은 사례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알래스카 주정부가 1976년에 주헌법을 개정해서 어쨌든 그 석유 회사에 이 석유 채굴에 따른 그 어쨌든 석유 회사가,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석유 채굴하는 데는 $20가 들어. 근데 이거 팔 때는 $147에 파는 거예요. 그럼 $127라고 하는 수익들을 어쨌든 어마무시하게 버는 거잖아요. 거기에 지방 정부에다가 채굴의 그 비용으로 이제 내는 건데, 이 돈으로 그냥 요 돈을 갖다가 예를 들면은 전라북도의 재정 자립도가 전주시 빼놓고는 그래도 튼튼한 완주 같은 곳에는요, 거기에 이제 완주 뭐 현대자동차도 있고 산단이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렇게 들어오는 수익으로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나눠줄 수도 있고, 근데 직접적으로 나눠주기보다는 사실은 다른 뭔가 복지 정책이라든지 뭐를 이렇게 하죠. 완주 같은 경우에는 그 돈 갖다가 한 것이 대표적인 것이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이라고 하는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들을 그 예산으로 굉장히 많이 투입했잖아요. 좋은 사례였죠. 아무튼 그것을 해서 뭔가 다른 곳으로 간접적으로 주민 소득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나눠주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 벌어들인 지방 수입으로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사실은 그러니까 기금을 운영하는 운영회사에다가 맡깁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사실은 벌어들인 수익으로 이제 주민들에게 배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초기에는 한 $500 정도였대요.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어쨌든 투자한 곳에 수익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러한 것도 거기에 연동해서 기금들을 주고 있는데요. 찾아보니까 1982년도 동아일보에 알래스카 주민에게 돈벼락이라고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알래스카의 주지사 공화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나 복지의 문제는요, 진보와 보수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은요, 이게 복지와 관련된 것은 보수당이 사실은 정책 기반들을 많이 했습니다. 독일의 지금으로 따지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관련 법안들 언제 됐죠? 비스마르크 시절이죠. 영국의 4대 보험과 같은 정책들 언제 만들어졌죠? 비버리지 보고서라고 나오는 것이 1945년 2차 세계대전 중에 43년인가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처칠에 의해서 사실은 사회보장 제도들이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미국에 있어서도 사회보장을 제일 먼저 법제화시켰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2명인데 뉴딜에 프랭클린 말고 시어도 루즈벨트라고 있었어요. 이분 역시 공화당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복지와 관련돼서의 정책은요, 진보와 보수의 구분들이 사실 무의미한 겁니다. 오히려 보수당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했어요. 알래스카 역시도 그렇게 했던 거고요. 예.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꼭 특정 정파의 그러니까 입장이 아니다. 예. 이런 거고요. 자, 궁극적으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지향하는 가치는 뭡니까? 일할 권리. 일할 권리 많이들 이야기하죠. 일할 자유. 정확하게 말하면 일할 자유. 근데 일할 자유는요, 지금 같은 시장 자본주의 체제에서는요, 일할 자유는 굶어 죽을 자유와 같습니다. 나의 노동력을 누군가에게 팔지 않으면, 내가 누구에게 고용되지 않으면 나는 굶어 죽어야지 돼요. 즉, 일하기 싫을 자유가 없는 거죠. 일할 자유라고 하는 거는 일하기 싫어할 자유도 있지 않습니까? 왜 모두가 개미처럼 살아야지 돼요? 누구는 배짱이처럼 살 수도 있죠. 배짱이처럼 살면서 그 사람이 무슨 어디에 가서 기업을 일구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의 삶들을 즐기면 살겠다. 나는 돈 못 벌어도 좋으니까. 일 안 할 자유에 대해서 우리는 그거는 굉장히 부도덕하고 싸가지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사람이 어떻게. 다르게 말하면 지금 시장 자본주의 안에서는 일할 자유라고 하는 거는 굶어 죽을 자유라는 거예요. 일 안 할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은. 다르게 말하면은 저는 기본소득이 지향하는 가치는 내가 자유인으로서 하고 싶은 일을 할 권리라는 겁니다. 그거는 최소한 나의 선조 때부터, 선조의 선조 때부터 우리 사회가 이어져 왔듯이 최소한 그것은 보장해 줘야지 되는 것 아니야? 무상급식 공짜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상급식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했던 것들은 사회적 배제에 대한 고민들을 했던 겁니다. 사회적 배제? 요새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통합이잖아요. 통합. 예. 사회통합, 사회통합. 사회통합을 외치는 것 속에는 다르게 말하면 사회적 배제가 있으니까 사회통합 외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좋은 의미로 말에는요, 특히 정치인들이 내뱉는 말들 속에는 정말 무서운 함정들과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사회 배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회적 배제라고 하는 것이 눈에 안 보였고 그들을 자꾸 어둠 속으로 집어넣어서 밝은 양지에 못 나오게 했어요. 지금까지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못 배웠다는 이유로, 힘이 없다는 이유로, 뭔가 결격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밝은 양지로 못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회적 배제를 이제는 좀 통합해야지 되는 거 아니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으로서 누려야지 될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들을 보장해 줘야지 되는 것 아니야? 지금까지 그렇지 않나요? 낙인 효과였잖아요. 끊임없이. 배짱이잖아. 예. 너는 배짱이야 라고 하는. 사회적 배제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정치적 의도는 뭐였겠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을 절대 늘리면 늘렸지 이거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빛나는 양지가 있고 높은 곳이 있으면은 그 반대에 어둠이 있고 낮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손가락질하고 낙인을 통해서 현재 자기의 위치들의 정당성들을 스스로에게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계속해서 강제로 주입해 왔던 거죠. 가난하다는 이유로 인격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무시하고 있지 않나요? 예. 우리요, 그전에는 사실은 동네에 거지도 살았고요. 좀 모자란 사람도 살았고요. 몸이 불편한 사람도 우리랑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시골에도요, 거지가 없어진 만큼 뭔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시야에서 점점 사라진 지 이미 오래예요. 제가 제법 그 외국에 친구들이 있는데요. 한국에 오면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맨 처음에 2, 3일 동안은요. 특히 이 산천 가을이나 봄이나 이럴 때 보면은 그냥 너무 멋지잖아요. 외국의 산들은요. 수목도 일정하고 거의 이제는 이 획일적으로 산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굉장히 다양하죠. 꽃도 나무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이제 환장들 하는데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한 번씩 물어봅니다. 왜 여기는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이 안 보여? 왜 맹인들이 안 보여? 다르게 말하면은 그만큼 장애인들이 내지는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에서 돌아다니고 최소한의 생활들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회예요, 한국은. 우리 주위만 봐도 그렇잖아요. 뭔가 좀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 비정상은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집에 자꾸 가둬버리죠. 자, 하고 싶은 일을 할 권리. 그 고민들, 자유에 대한 고민들 속에서 나왔다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그래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들은 월 30만 원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당 4인 가족이면은 월 120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들이 바뀔까요? 저 같은 놈도 무지하게 바뀔 것 같아요. 자, 청년들에게 있어서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저 역시도 굉장히 생각이 한쪽에 편향돼 있었구나. 반값 등록금 청년 정책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대학 안 들어가는 청년들에게는 그림의 떡 아닌가요? 왜 대학 안 들어가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 정책은 없지? 차라리 반값 등록금보다 아예 20살, 만 20살 성년식이 됐을 때 지 생일날 우리가 1,000만 원씩 줘버리면 안 돼? 500만 원씩이라도 주면 안 돼? 노인 더 말할 필요 없죠. 빈곤율, 자살률 1위. 그냥 숫자상으로 나타나니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위 20%의 노인과 하위 20%의 노인들이 돌아가시는 순서가 같을까요? 아니에요.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11살 더 삽니다. 평균 나이로. 빈부의 격차는요, 존엄한 죽음들도 그렇게 나누고 갈라요. 노동 말할 필요 없죠. 예술, 농업, 친환경으로 하면서 땅 한 번 최소한 199 풀과의 전쟁을 하고 독소를 좀 빼내려면은 여기 많은 산 증인들이 계시잖아요. 3년은 버텨야 시대잖아요. 엄두가 안 나죠? 저 맨 처음에 부안에서 친환경 농업 시작했을 때요. 정말 화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2년 되고요. 3년차 딱 됐는데 주인이 딱 뺏어가는 거예요.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한 10필지 정도를 했는데 이 빠지게 저희들 논 사이사이에 있었는데 단지로 회의되니까요. 그래서 3개의 논이 있었는데 7필지는 이제 저희들 함께하는 친환경 단지로 이렇게 만들자고 그때는 초기였는데요. 그냥 딱 빼가버리는데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귀농귀촌 말할 필요도 없죠. 무엇보다도 뭐 환경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기본소득이 만약에 주어진다고 하면은 투표율도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전 세계에 투표율 제일 높은 나라가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입니다. 가난하면요 투표장에 갈 시간 없어요. 민주주의도 실제로 이미 부시 때 되게 못된 짓 했잖아요. 이제 트럼프 때인가요? 트럼프 선거 전이었다. 그러면 오바마 때였나요? 뭐냐면은 정치 자금 무제한으로 낼 수 있도록 했잖아요. 대통령 선거 때. 돈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정책들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고요. 돈 없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투표행위도 투표장에 갈 수도 없는.
다른 세계의 상상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다른 세계 세상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제 K 뉴딜을 하니까 뉴딜에 대한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나오는데 그 이론적 근간을 정리했던 케인즈가 1930년에 1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은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 일하고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예견했어요. 10년 남았습니다. 10년, 이제 90년이 지났어요. 아, 그냥 꿈 꿨을까요? 실제로 가능하죠.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3시간, 일주일 15시간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의 이 9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도 이 자본주의의 성장들이 가능했던 것들은 커다랗게 가장 큰 것이 눈부신 기술의 혁신 아닌가요? 눈부신 기술의 혁신들을 만들어내면서 그 밑바탕은 누가 제공해 줬습니까? 너무 좀 뚱딴지 같나요? 그러면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등등의 것들이 단순히 빌 게이츠가 똑똑해서 지 빚내 가지고 지금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마이크로소프트요, 사실은 대우주 전략 산업으로 이미 90% 이상 미국 국방부에 의해서 예산 지원으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근데 왜 지가 독차지해요? 우리나라 거대 지금 SK라든지 LG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냥 80년대 이후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 특히 IT 기술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들은 뭐예요? 국가의 R&D 예산이 우리나라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국가 R&D 예산 지원 받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IT나 소프트웨어 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거를 창업으로부터 육성되면서 굉장히 많은 국가 예산이 투입됐으면은 거기에 세금이라도 더 내죠. 그래서 갚아야죠.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저는 물적 투자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조장했던 것이 뭡니까? 똑똑한 몇 놈 키우면은 국민들이 다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는 저 낙수 효과의 환상. 재벌 기업들 몇 놈들 잘 키우면 이게 중소기업으로 지역 경제로 국민 전체에게 계속해서 물이 차 내려가서 온 국민들이 잘 살 거라고 하는 이 환상. 개뿔이나 중소기업 절반도 못 찾죠. 국민들한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낙수 효과가 아니라 이제는 분수 효과로 거꾸로 이제는 우산을 뒤집어 씌우는 것이 아니라 우산을 거꾸로 해서 모아 채워 국민들에게 채워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말했던 가지고 있는 모든 부는 쓰인다? 안 쓰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됐든 아니면 새로운 산업에 투자가 됐든 R&D가 됐든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우리 전 세계 시장 자본주의에서 가장 큰 것은 수익은 in my pocket, 비용은 국가 보고 책임지라 그러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수익은 사유화되고 비용은 사회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IMF 때 외환은행부터 시작해가지고 2008년 국제금융위기 때 미국의 유수의 은행들 다 국가 예산들이 투입돼서 안 망하게 했잖아요. 비용은 사회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때 전 세계 국민들로 하여금 미국 국민뿐만 아니라 경악하게 했던 것이 그럴 때 금융회사, 은행 이놈들 보너스 상여금까지 다 받아갔잖아요. 잊지 마세요. 왜 자꾸 우리는 자꾸 까먹느냐는 거예요. 까먹느냐고. 그런 의미에서 그것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우리나라 경제가 좀 더 일관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의 가장 큰 것을 포용국가론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론이었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뭐였죠? 한번 작년에 와서 안 말씀드렸나? 지금까지는요.
기업주도 성장론이었어요. 이게 낙수효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 기업에다가 몽땅 때려주면 이 잔이 차고 넘쳐서 밑에 있는 중소기업들도 먹고, 이게 또 떨어져서 온 국민들, 지역경제까지 다 차게 할 것이다라는 이 낙수효과는 기본적으로 기업주도 성장론이었어요. 신자유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었습니다. 경제. 아까 말한 밀턴 프리드만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안 됐잖아요. 요놈들만 배불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양극화이지 않습니까? 1대 99 사회, 10대 90의 사회.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은 이 기업주도 성장을 소득주도 성장으로 한 것에는 앞에 국민이 빠져 있습니다. 기업 좋은 일 시키지 않고 국민의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책으로 가겠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임금 인상이었잖아요. 최저생계비 인상하고 등등의 것들을 쭉 올렸는데 여전히 사회적 저항에 부딪혔던 거죠. 저는 이게 단순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사회적 합의는커녕 이것에 대한 고민의 확대들 그렇게 많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기억은 하자는 거죠. 이 소득주도 성장론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사회적 경제라든지 지역 경제라든지 기본소득이라든지 또는 복지 정책에 있어서 얼마 전에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또 중요한 법안이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것들이 그 전에 삼성, 현대, SK로 가지될 돈들의 일부가 이렇게라도 투입될 수 있었던 거예요. 국가 예산들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평가는 우리가 분명히 냉정하게 해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뭔가 이제는 한국 정부도 정책에 있어서 경제 정책의 큰 흐름들을 바꿔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처했다는 겁니다. 기본소득 나쁜가? 아이고, 나쁘지 않죠? 좋죠? 그런데 가야 할 길은 정말 멉니다.